1953년 옛 조선 총독부 건물 앞에 수많은 시민들이 모였는데요. 한국 군인들부터 여고생까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여 외치는 건 휴전 반대, 통일이 아니면 죽음을 달라는 메시지였어요. 같은 해 1월 6.25 전쟁의 조기 종결을 공약으로 내건 아이젠하워가 미국 대통령에 취임하였기 때문이죠. 전쟁이 예상보다 길어지면서 미군 내에선 병력을 철수하자는 여론이 생겼고, 이어진 3월에 스탈린이 사망하자 소련 정부도 전쟁을 끝내겠다는 결단을 내린 상황이었고요. 이 협정에 거의 유일하게 반대하는 건 한국이었습니다. 정전 협정 이후에 미국으로부터 어떤 군사 지원도 약속받지 못한다면 북한 측이 어떤 태세로 전환할지 모르니까 위험하다고 판단했죠. 그러던 중 미국으로 건너간 한국 육군 참모총장이 묵고 있는 방에 누군가 노크를 하는데요. 들어온 사람은 버크 제독, 미국 극동해군 참모부장으로서 한국 전쟁 동안 미 해군 작전을 감독한 인물 중 하나였죠. 버크 제독은 이미 서울에서 휴전 반대 시위가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하지만 휴전은 곧 현실로 나타날 거라는 말을 갑자기 꺼냅니다. 아이젠하워 행정부가 한국 시민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휴전 스케줄을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준 거예요. 가장 큰 대선 공약이었기 때문에 물을 수가 없다는 거죠. 한국 육군 참모총장은 그럼 우린 어떻게 해야 하냐고 물었어요. 버크 제독은 다른 대안을 생각해 봐야 한다면서 이 상태 그대로 휴전한다면 한국의 미래가 정말 어두울 거라고 걱정하죠. 놀랍지만 한국의 입장과 거의 일치했어요. 이어서 버크는 아이젠하워 대통령을 직접 만나서 얘기해보라고 육군 참모총장에게 제안했다고 합니다. 휴전 전에 반드시 얻어내야지 휴전이 끝난 뒤에는 한국은 얻을 게 없다는 말도 못했다고 하죠. 무엇을 어떻게 얻어내야 한다는 말입니까? 라고 육군 참모총장이 직접적으로 묻자 버크 제독은 그제서야 답을 해주었다고 해요. 가장 먼저 거론해야 할 사안은 한국과 미국의 상호 방위 조약이라고, 또한 경제적인 보장도 필요하다고, 이 약속들을 반드시 받아내야 한다면서 당신이 직접 나서야 한다고 버크는 권유했다고 해요. 휴전 뒤의 보장에 대해서 생각해야 하는데 한국은 계속 휴전 자체를 없던 일로 돌리려고만 한다면서 안타까워하죠. 하지만 한국 입장에선 이미 이승만 대통령이 한미 방호 조약에 대해서 여러 차례 언급하였는데 미국이 한사코 무시하거나 지금은 때가 아니라고 미뤄왔거든요. 혹시 그 사이에 분위기가 바뀐 것일까? 한국 육군 참모총장은 버크 제독의 말을 한번 믿어보고 백악관에 곧바로 찾아갔다고 합니다. 예정에 없던 방문이었기 때문에 거절당하는 게 자연스러웠지만 당시 미국 육군 참모총장이었던 콜린스가 대통령과의 일정을 잡아주었다고 하죠. 이상한 점은 왜 대통령을 방문하려는지 이유도 제대로 물어보지 않았다고 해요. 아무튼 다음날 한국 육군 참모총장을 만난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버크와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휴전은 이미 기정사실이며 자신이 선거에서 내걸었던 공약이라고. 한국 육군 참모는 곧바로 버크 제독의 조언대로 상호 방위 조약에 대해서 요구하는데요. 그런데 아이젠하워의 반응이 조금 놀라웠어요. 자신도 그것에 원칙적으로 동의한다고 처음으로 긍정적인 시그널을 드러냈다고 하죠. 그러면서 직접 국무차관에게 연락을 해놓을 테니 세부적인 것을 그와 만나 얘기하라고 합니다. 그렇게 착착 상호방위 조약 논의가 시작되었으면 좋았겠지만 그렇진 않았죠. 아시다시피 그 이후에 이승만 대통령의 방공보로 사건이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고 보는 사람들도 많죠. 왜 영국의 윈스턴 처칠이 면도를 하면서 뉴스를 듣다가 깜짝 놀라서 턱을 베었다는 그 사건으로 유명하잖아요. 아무튼 미국 대통령에게 한국의 입장을 분명히 전달하고 또한 상호 방위 조약에 대해 긍정적인 답을 들은 어쩌면 첫사례였기 때문에 이 방문은 꽤나 중요하다고 볼 수 있죠. 게다가 이 방문과 구체적인 워딩까지 모두 귀뜸을 해준 인물이 다름 아닌 미군 신분인 버크 제독이었다는 것도 흥미로운 사실이고요. 사실상 한국과 미국의 사정과 입장차를 이해한 뒤에 기회를 만들어준 사람이죠. 어떻게 버크는 한국의 입장까지 잘 알 수 있었을까? 사실 버크 제독은 한국 전쟁 때 극동 지역을 담당하면서 당시 한국군에게 함포 사격도 지원하는 등 연이 깊은 인물이죠. 더 이전인 제2차 세계대전 때는 남태평양 전선에서 여러 구축함들의 함장을 역임하면서 일본 해군과 전투를 벌여왔고요. 오래전엔 필리핀의 해전도 참전했죠. 태평양에 인접한 나라들의 군사 정세에 대해선 누구보다 깊게 알고 있는 사람이었을 거예요. 화려한 전적을 세웠는데도 사실 버크는 격오지로 자천되거든요. 여기서 그 유명한 제독들의 반란 사건을 짚고 넘어가야 하는데요. 2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에 미국에선 일명 제독들의 반란이란 유명한 항명 사건이 발생하죠. 당시 해리 트루먼 대통령은 전쟁 때문에 막대하게 늘어난 군비를 감축해야 했거든요. 마침 육군 소속이었던 항공대가 공군으로 독립하니까 본격적으로 공군을 밀어주고 예산을 많이 잡아먹는 해군은 대대적으로 칼질을 해요. 또 당시에만 해도 전략 핵무기를 쓰려면 장거리 폭격기로 투하하는 방법밖에 없었거든요. 공군 쪽에서는 폭격기만 있으면 항공모함이 필요 없다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였죠. 이 여파가 어느 정도였냐면 막 건조를 시작한 최신 항공모함도 신임 국방장관의 말 한마디에 철판 하나만 넣은 채로 해체되었다고 하죠.
이 소식을 들은 전 해군 참모 포레스탈은 낙담한 나머지 정원에서 투신을 하고 맙니다. 그 정도로 당시 해군에게는 크나큰 충격이었어요. 해군 장성들이 청문회에 나가 해군의 입장을 방어해야 하는 입장에서 당시 대령제급이었던 버크가 여러 근거와 논리를 만들었다고 하죠. 결국 해군 항공대와 해병대 폐지를 막을 수 있었지만 결국 버크는 미 극동해군 참모부장으로 좌천을 당하는데요. 이때까지만 해도 태평양 너머의 극동 지역은 미국 입장에선 지리적으로 중요도가 떨어지는 곳이었거든요. 아무래도 태평양이 어마어마하게 넓다 보니 이곳을 지나 미 본토까지 공격하기엔 무리가 있다고 판단한 거예요. 대부분의 해전도 대륙보다는 태평양 해상 위에서 벌어졌고요. 반면 유럽 국가들과는 대서양만 건너면 바로 닿으니까 상대적으로 더 요충지로 볼 수밖에 없었죠. 이때까지만 해도 핵추진처럼 장거리 항해 능력도 아직 개발되기 전이었고요. 그런데 1949년 중국의 공산화, 그리고 1950년 한국 전쟁이 터지는 등 아시아권에서 공산주의가 꽤나 빠르게 확산되니까 미국도 주목하게 돼요. 그리고 이때 인천 상륙작전 등 해군과 해병대가 다시 여러 활약을 펼치게 되죠. 당시 소장계급이던 버크도 미국 7함대 예하 제5순양분대의 사령관으로 동해 작전에 참전하는데요. 한국군과 함께 인민군을 공격하여 동해안의 휴전선을 서해안보다 훨씬 더 북쪽으로 올라가게 하면서 미 행정부는 다시 해군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죠. 버크 제독은 정전협정에서 유엔 측 대표로도 나오는데요. 한국전쟁에서 세운 공을 인정받은 버크 제독은 마침내 1955년 미 해군 참모총장이 됩니다. 이때 90여 명의 선배들을 제친 거라고 해요. 당시 해군 참모총장 임기가 2년이었는데 3번을 역임하면서 6년이나 재임하게 되죠. 참모총장이 되고 나서 버크 제독은 핵무기 개발에 박차를 가하는데요. 그동안 미 육군이나 공군이 핵 전쟁 시 해군 무용론을 줄기차게 주장해오기도 했지만 결정적으로 소련이 SLBM 개발을 먼저 성공하게 되거든요. 1955년 소련의 B-67 잠수함이 스커트 A 미사일을 쏘면서 최초의 SLBM 자리를 먼저 차지해버린 거죠. 그때까지 미국은 공군이 핵무기를 거의 독점하다 보니 해군은 순항미사일의 개발에만 전념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이젠하워가 해군에게 ICBM 개발을 재촉했지만 진행이 빠르게 되진 못했죠. 하지만 버크 제독이 해군 참모총장이 되고 나선 신형 SLBM의 개발을 독촉하면서 폴라리스 개발 사업을 빠르게 추진하죠. 처음부터 메가톤급 핵탄두 미사일과 수중 발사를 상정하고 개발하기 시작한 거예요. 또한 이 미사일 16발이 탑재 가능한 원자력 추진 잠수함 40척도 함께 개발이 진행되었죠. 몇 차례 실패 끝에 1960년 드디어 폴라리스 미사일의 수중 발사를 성공하게 돼요. 곧바로 같은 해에 실전 배치하면서 해군 무용론을 주장하던 육 공군을 입국 탓하게 만들죠. 그렇게 미 해군이 전략핵 투사의 한 영역을 담당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알레이 버크를 아마 구축함 이름으로 알고 있는 분들이 더 많을 거예요. 버크 제독은 존경받는 미 군인 중 한 명이었기 때문에 89년에 신형 이지스 구축함이 개발되었을 때 한 명을 알레이 버크라고 부여했거든요. 진수식에 직접 버크 제독이 참석하게 되는데 미 해군 역사상 생존 인물에 한 명을 부여한 건 버크 제독이 최초였다고 하죠. 엄청난 명예였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해군의 아버지로 추앙받았던 영웅 버크 제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분석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모든 건식 배틀에서 승리하기 위해 탐구하는 아르마다 본부의 그레시였습니다.